물무제의 병담. 천하의 병학가 손무가 오나라를 강대국으로 일으켜놓고 오나라를 표현이 떠나 고국인 제나라로 돌아온 지도 이러그러 5, 6년. 그동안의 제나라 조정에서는 출사해줄 것을 여러 차례 종용해 왔으나 손무는 그때마다 사관을 정중하게 사양하며 여생을 초야에 묻혀 살아갈 결심이었다. 손무가 벼슬 자리를 완강하게 사양하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 깊은 연유가 있었다. 첫째는 무력은 정치의 뒷받침 구실을 해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전쟁에서 아무리 혁혁한 승리를 거두어도 정치를 망쳐놓으면 모처럼의 혁혁했던 승리도 일조일석의 물거품으로 화해버린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손무는 오왕 함녀와 그의 아들 부차를 위해 20년 동안이나 전야를 동서하며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었건만 부차는 패권을 장악하고 나자 주색에만 미쳐서 국정을 형편없이 어지럽혀 놓지 않았던가. 손무 자신의 혈기가 왕성했을 때에는 이런 일 저런 일 생각지 아니하고 오로지 승리감에만 도취되어 전쟁에 몰두해 왔었다. 그러나 이미 초록이에 접어든 지금에 와서는 이와 같은 도로를 2번 다시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았다. 둘째는 무고한 인명을 함부로 살해하지 않기 위해서도 군사에 가담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손무는 고국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어느 산중에서 들은 어떤 노파의 원성을 아직도 잊지 못했다. 손무라나 뭐라나 하는 놈 때문에 내 아들놈이 전쟁터에 끌려나가 죽더니 이번에는 내 손자놈까지 전쟁터에 끌려나가 죽었으니 나는 손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오. 하고 울부짖던 그 원성이 아직도 귓전에 쟁쟁하게 울려오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하면 그 노파의 원성은 너무도 당연한 원성이었다. 조국이 위란에 봉착했을 때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은 백성된 자의 의무임에는 틀림이 없으리라. 그러나 백성들이 막대한 희생을 무릅써가며 일으켜놓은 국가를 통치자가 주색으로 또다시 어지럽혀 놓는다면 어느 백성이 원망을 아니할 것인가. 손무가 2번 다시 진두에 나서지 않겠다는 이유는 그 점에도 있었다. 셋째는 그처럼 만나보고 싶었던 공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서 그를 직접 대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이제부터나마 공자의 학문을 배우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손무는 이상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병법 연구를 깨끗이 포기해버리고 공자에게 전념해 볼 결심이었다. 학문에 전념하려면 생활 자체부터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손무는 그와 같은 생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우선 자기 집 사랑방을 서당으로 정하고 물무제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여생을 조용히 보내기로 하였다. 물무제란 병사에 관해서는 일체 말하지 않는 서당이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손무가 물무제라는 이름으로 서당문을 열자 맨 먼저 모여온 제자들은 같은 마을에 사는 조무래기 아이들이었다. 손무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자기 자신은 공자가 저술한 춘추와 그의 언행록인 논어라는 책을 열심히 읽었다. 공자는 학식이 워낙 해박하여 그의 언행록은 손무에게 많은 감명을 주었다. 반평생을 병법 연구와 전투 생활에만 전념해온 손무에게는 공자의 고매한 정치 이념은 금과 옥조처럼 고귀하게 여겨졌다. 가령 일례를 들어 말하면 논어에 이런 말이 나온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환공 제나라의 옛날 군왕은 제위 중에 제후들을 9번이나 소집했는데 그 어느 때에도 그들을 무력으로 위협하여 모아들인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후들이 그때마다 기꺼운 마음으로 달려온 것은 그 당시의 재상이었던 관중이 정치를 잘했기 때문이었다. 관중은 평소에 쓰러져가는 이웃 나라들을 부축해주고 약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을 정치의 기본 이념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이웃 나라들은 제나라를 마음으로부터 어버이의 나라로 받들어왔던 것이다. 손무는 이상과 같은 대목을 읽어보고 무력이라는 것은 지극히 미미한 힘이라는 것을 새삼 절감하였다. 물론 무엇인가를 우격다짐으로 시급하게 해결하려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이 첩경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기에 공자는 무력을 작게 평가하면서 정치의 기본 이념을 인의에 두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논어를 읽어보니 공자는 역시 위대한 철인이요 위대한 정치가였다. 그런 줄도 모르고 나는 공자를 한낱 상가집계로만 여겨왔으니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던가. 손무는 늦게나마 공자의 진가를 깨닫게 된 것을 무척 다행하게 여겼다.
그러나 손무의 손자로서 일찍부터 병법 연구에 열을 올려 오고 있는 손빈의 생각은 달랐다. 20고개를 넘어선 그는 할아버지를 병법 대가로서 신적 존재로 존경해 오고 있었다. 그러기에 손빈은 어느 날 서당에 나와서 할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영웅처럼 받들어 모시는 것은 할아버지가 병법에 능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병법 연구를 포기하시고 이제부터는 초학 훈장으로 만족하시겠다고 하시니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철없는 청년으로서는 당연한 말이기도 하였다. 손무는 웃으면서 대답한다. 나도 너처럼 젊었을 때에는 오직 무력만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었다. 병법 연구에 몰두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었다. 그러나 60이 가까운 지금에 와서는 무력이라는 것은 나라를 지켜나갈 수는 있어도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는 없는 것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도 병법 연구를 포기하고 나와 함께 공자학을 연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청년 손빈은 병법 연구를 포기하라는 할아버지의 말에 펄쩍 뛸 듯이 놀란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병법 연구를 포기하지 않을 결심입니다. 공자라는 노인은 상가집게 노름만 하다가 죽은 늙은이라고 들었는데 그런 노인의 학문을 연구해 보신들 무슨 보람이 있겠습니까? 나도 젊었을 때에는 너와 똑같은 생각에서 공자를 경멸하며 오로지 병법 연구에만 몰두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깨닫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 병법이란 싸우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에 지나지 않지만 공자의 학문은 만천하의 백성들을 골고루 잘 살게 해주자는 사상이니 이것이야말로 오묘한 학문이 아니겠느냐. 그러나 손빈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할아버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병법만은 끝까지 연구할 결심입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고집을 부리면 어쩔 수 없구나. 그러나 너도 내 말이 옳았다고 깨달을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물론 병법 연구도 전혀 무용한 학문은 아니니까 내 의지가 그렇다면 연구할 수 있는 데까지 연구해 보려무나. 손무는 손자의 병법 연구를 굳이 방해할 생각은 없었다. 청년 손빈은 할아버지가 병법 연구를 포기해버린 것이 생각할수록 아쉬워서 할아버지께서 병법 연구를 포기하신다니 저로서는 애석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리셔서 병법을 계속 연구하시는 것이 좋으실 겁니다. 애끼 이 녀석. 한번 말했으면 그만이지 할애비가 너에게 두말하겠느냐. 너는 병법을 기어이 연구하고 싶다고 했으니 내가 못다한 연구를 내가 계승해주면 될 게 아니냐. 손빈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그렇다면 할아버지께서 연구하시던 병법을 제가 계승해 연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두었다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한다. 할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연구해 오신 병법은 매우 훌륭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후세에 영원히 남을 걸작입니다. 그러나 그 연구는 아직도 미완성인 때문인지 제가 보기에도 미비한 점이 좀 많아 보였습니다. 손무는 어린 손자의 그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 하하, 후세에 영원히 남을 걸작이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비한 점이 많다고도 말하고 있으니 너는 이 할아버지를 칭찬하는 것이냐, 비난하는 것이냐? 아무튼 연구에 미비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는 것을 보면 너의 병법 연구도 보통이 아닌 것 같구나. 이왕 말이 나왔으니 미비하다고 느낀 점을 한두 군데만 구체적으로 지적해 보아라. 손빈은 웃기만 할 뿐 대답을 아낀다. 손무는 웃음을 지으며 손자를 달래듯이 다시 말한다. 이 녀석아, 할아버지가 만든 병서에 미비점이 많다고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나서 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느냐. 손빈은 겸연쩍은 듯 어색한 표정으로 철없는 제가 할아버지의 병서를 함부로 비판하기가 어쩐지 외람되게 느껴져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매우 거북하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의 잘못된 점을 손자가 바로잡아준다면 할아버지로서는 그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기에 그런 소리를 하느냐. 공자님께서도 불치하문이라고 말씀하셨느니라. 학문을 토론하는데 어찌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를 내세울 수 있겠느냐. 병법 연구에 대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도 알고 싶으니 내가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말해주기 바란다. 손무는 손자의 비판을 진심으로 받아보고 싶었다. 손빈은 비로소 용기를 얻은 듯 할아버지가 수십 년간에 걸쳐 연구한 병서의 내용을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일도양단해 버린다.
할아버지께서 쓰신 병서는 골격만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지만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무척 조잡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만 불손하도록 가차없는 혹평이었다.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는 누구나가 흔히 범하게 되는 오만이기에 손무는 철없는 손자의 오기를 굳이 탓할 생각은 없었다. 그보다도 손자의 학구적 정렬을 북돋워주고 싶은 생각에서 어떤 대목이 어떻게 조잡한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해보아라. 그래야 내게도 도움이 될 게 아니냐. 하고 웃으면서 부탁하였다. 손빈이 다시 대답한다. 제가 보기에는 세부적으로도 수정하고 가필해야 할 대목이 매우 많아 보였으나 특히 용감편에 이르러서는 내용이 너무도 빈약하다고 느꼈습니다. 손무는 그 말을 듣고 손자의 날카로운 지적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왜냐하면 용감편은 연구 도중에 포기해버려서 내용이 유난히 조잡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손빈은 그 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으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 있으랴. 병법 연구에 대한 내 실력이 보통이 아닌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할아버지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전쟁에 있어서는 간첩들의 활약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니옵니까? 한 사람의 간첩이 물어다주는 정보 하나로서 11만 대군을 쉽게 무찔러 버릴 수 있는 것도 간첩의 공덕이요. 궁지에 몰려있는 아군을 간첩의 활약으로 어렵지 않게 구출한 사례도 전사상에는 얼마든지 많은 일이었습니다. 간첩에 대한 연구는 그처럼 중요하건만 할아버지께서는 거기 대한 연구가 너무도 소홀하셨습니다. 손무는 오늘날까지 손자 손빈을 어디까지나 철부지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기가 쓴 병서의 결함을 날카롭게 비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손빈은 결코 얕잡아둘 철부지가 아니었다. 이 아이가 어느 사이에 병법을 그렇게도 깊이 연구했던가. 빈이야말로 병법 연구에는 천재적인 소질을 타고난 무서운 아이로구나. 손무는 그런 생각이 들수록 손자의 재주가 대견스러워서 과연 내 말은 옳은 말이로다. 전쟁에 있어서 간첩들의 활약은 절대적인 것임이 분명하다. 손빈은 그 말에 더욱 신바람이 나서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간첩이야말로 형태없는 상장군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이옵니다. 뭐? 형태없는 상장군? 과연 놀라운 명언이로다. 자서가 천하의 명장이 된 것도 간첩들을 탁월하게 활용한 덕택이었고 이 할아버지가 싸울 때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간첩들의 덕택이었느니라. 간첩의 중요성을 그처럼 잘 알고 계시는 할아버지께서 정작 병서에서는 간첩 문제를 왜 그다지도 소홀하게 다루셨습니까? 손빈의 추궁은 갈수록 날카롭다. 손무는 유쾌하게 웃으면서 할아버지가 연구력이 부족해 그렇게 되었구나. 결함으로 보이더냐? 특히 어떤 점이? 할아버지께서는 간첩의 중요성을 추상적으로만 강조하셨지 간첩들의 종류라든가 간첩들의 특색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간첩에도 종류가 있는가? 간첩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은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기에 손무는 놀란 빛을 띠며 반문하였다. 손빈은 의기양양한 어조로 대답한다. 물론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내 나라 사람을 적국으로 내보내 적정을 탐지해오게 하는 것만을 간첩 활약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이오나 그것은 지극히 초보적인 첩보 활동에 불과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부터의 첩보 활동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내 나라 사람을 적국으로 밀파하여 첩보 활동을 전개하려면 신분이 탄로될 위험이 많으므로 이제부터의 첩보 활동에는 그 나라 사람을 간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 편이 훨씬 능률적이고도 위험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빈의 말을 들을수록 놀라웠다. 들어보니 과연 내 말이 옳구나. 아까는 간첩에도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또 무슨 뜻이었느냐? 그러자 손빈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한다. 저는 간첩을 5가지 종류로 분류해 보았습니다. 뭐? 간첩을 5가지 종류로 분류해 보았다고? 간첩에 무슨 종류가 그렇게도 많으냐? 손무는 너무도 놀라워서 그렇게 따져 물었다. 손빈은 손을 내저으면서 간첩이라고 다 같은 간첩일 수는 없습니다. 제가 분류한 것을 말씀드릴 테니 할아버지께서는 한번 들어보아 주시옵소서. 하고 손빈은 5가지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들려주었다. 첫째는 향간입니다. 향간이란 그 나라에 상주하는 사람을 간첩으로 포섭하여 무시로 정보를 제공받는 고정 간첩을 말합니다.
둘째는 내간이니 내간이란 그 나라의 관리를 간첩으로 포섭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국의 행정상의 기밀을 파악하는 데 매우 필요한 존재입니다. 셋째는 반간이니 반간이란 상대국의 간첩을 우리 편 간첩으로 역이용하는 소위 이중 간첩을 말합니다. 적의 간첩을 포섭하여 적에게는 허위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우리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간첩을 반간이라고 합니다. 넷째는 사간이니 사간이란 이중 간첩이기는 하면서도 적에게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우리 편에는 허위 정보만 제공해주는 이중 간첩을 말합니다. 그런 자는 마땅히 죽여 없애야 하되 우리 손으로 죽여서는 안 되고 적의 손에 의해 죽여버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생간이니 생간이란 우리 편 사람을 적국에 밀파하여 정확한 정보를 탐지해가지고 살아서 돌아오게 하는 간첩을 말합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가장 보편적인 간첩이기도 합니다. 간첩들의 특징을 상세하게 분석하면 이상과 같은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평화시의 향간이나 내간을 많이 길러두는 것이 전시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손빈의 간첩론은 심오하기 이를 데 없었다. 손무는 경탄과 감탄을 맞이 않으며 너는 간첩에 대해 어느 사이에 그토록 심오한 연구를 했느냐? 내 말을 들어보니 이 할아버지는 부끄럽기가 짝이 없구나. 할아버지께서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애초에 할아버지께서 병법의 기초를 개척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어찌 오늘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손빈은 거기까지 말하고 이번에는 화제를 돌려 현대전에 있어서는 간첩들의 역할이 그처럼 중요한 까닭에 이제부터의 3군 지휘관은 반드시 간첩을 능란하게 조종할 줄 아는 장수라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첩 조종술이 능란하지 못한 장수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지휘관의 자격 문제까지 논하는 것이 아닌가. 손무는 어린 손자의 해박한 군사 지식에 경악과 감탄을 맞이 않으며 첩자를 다룰 줄 모르는 장수가 3군의 지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냐? 손빈이 자신만만하게 대답한다. 지금까지의 전쟁은 단순히 전투력의 우열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의 전쟁은 간첩들의 활약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첩자들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첩자를 잘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첩자를 잘 다루려면 3가지의 기본 지식을 충실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 3가지 조건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손무는 병법의 대가로 자처해왔건만 어린 손자의 풍부한 군사 지식에는 거듭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손빈이 대답한다. 첫째는 지휘관이 되는 자는 마땅히 첩자와 인간적으로 밀접한 친분을 가져야 합니다. 피차 간의 호흡이 일치되지 않으면 첩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과연 명언이로다. 둘째는 지휘관은 첩자가 정보를 물어올 때마다 비밀리에 상을 후하게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첩 활동이란 적진 속에서 목숨을 걸고 활약하는 임무인 까닭에 상을 후하게 주지 않으면 적과 내통할 우려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말도 옳은 말이로다. 셋째는 지휘관이 첩자를 채용할 때에는 비밀리에 자기가 직접 채용하되 첩자의 신분을 아무도 모르도록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간첩이라는 신분은 누구나가 널리 알려지기를 꺼려하는 신분인 까닭에 본인의 명예를 위해 비밀을 지켜줘야 안심하고 활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손무는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듣고 보니 나도 그럴 것 같구나. 그렇습니다. 첩자를 쓴다는 것은 그처럼 어려운 일인 까닭에 성질을 갖춘 지휘관이 아니면 첩자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고 인의를 갖춘 지휘관이 아니면 첩자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고 치밀한 성품을 가진 지휘관이 아니면 첩자를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빈의 간첩론이 거기에 이르자 손무는 너무도 감격스러워 손자의 손을 힘차게 붙잡으며 말한다. 비나 내 말을 들어보니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연구해 왔는지 모르겠구나. 그러고도 나는 병법 연구의 대가라는 말을 들어왔으니 진실로 부끄럽기 짝없는 일이로다. 이 할아버지는 병법 연구에 자신을 잊어버린 지 이미 오래니 내가 못다 한 병법 연구를 이제부터는 내가 완성시켜 주기를 바란다. 늙은 할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이로다. 꼭 그렇게 해주기를 거듭 바란다.
청년 손비는 할아버지로부터 간곡한 부탁의 말을 듣고 크게 감동하였다. 할아버지께서 연구해 놓으신 훌륭한 병서에 제가 어찌 감히 붓을 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저 나름대로 느낀 바가 있어서 외람되게 짓거려 보았을 뿐이오니 너무 꾸짖지 마시고 할아버지께서는 연구를 그냥 계속하셔서 천하에 둘도 없는 명병서를 남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손무는 고개를 힘차게 내저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한다. 이 녀석아, 이 할아버지는 너를 꾸짖느라고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왕 병법 연구에 손을 댄 이상 후세의 길이 남을 병서를 남겨놓고 싶은 것이 할아버지의 소원이기는 하다. 그러나 내가 써놓은 병서에는 결함이 많은 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이미 머리가 둔해져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 나가야 할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단 말이다. 내가 공자에게 열을 올리게 된 것도 어쩌면 병법 연구에 자신을 상실한 데서 오는 일종의 도피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오늘 병법에 대한 내 말을 들어보니 너는 그 방면에 천재적인 소질을 타고났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너에게 새삼스럽게 부탁하는 바이니 너는 꼭 나의 병서 연구를 계승해줘야 하겠다. 할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소원을 손자인 내가 이루어준다면 할아버지로서는 그 이상의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손무의 마지막 말은 거의 애원에 가까웠다. 청년 손비는 할아버지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감격을 느꼈다. 할아버지께서 못다 하신 사업을 손자인 저더러 계승해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말하자면 그렇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전쟁이란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니 그렇다면 손씨 가문에서 3대에 걸쳐 쓸만한 병서 한 권을 내놓는다는 것도 결코 무의미한 일은 아닐 것이다. 손비는 그제서야 뭔가 결심한 바 있는 듯 얼굴을 힘있게 들며 말한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니 저 역시 할아버지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병법 연구에 일생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 이미 쌓아 올리신 업적이 너무도 찬란하시기 때문에 제가 과연 그 위에 어느 정도의 빛을 더 첨가할 수 있을지 매우 두렵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나는 너를 믿는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이 있듯이 너는 나의 손자이기는 하면서도 병법 연구에 있어서는 나의 선생님이나 다름없는 아이이다. 그러므로 내가 병법 연구에 전력을 기울여 준다면 할아버지로서는 그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 손무는 감격에 눈물조차 지어가며 손자의 손을 힘차게 붙잡고 이것은 노파심이 될지 모르겠다만 병법 연구에는 한두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을 말해두고 싶구나. 손비는 할아버지의 말을 얼른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병법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합니까? 하고 진지한 태도로 반문하였다. 손무가 답한다. 너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병법에만 능통하면 천하대사를 맘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지운행은 병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천지운행에는 자연의 섭리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사물에는 성쇠가 따르고 표리가 있게 마련이니라. 그러므로 병법이라는 것도 자연 섭리에 준해가면서 정립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가령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것은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병법도 여름에 써야 할 병법과 겨울에 써야 할 병법이 똑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병법을 써야 할 경우에도 상대방 장수가 어떤 성품의 인물인가에 따라서 모공과 허실도 달리하지 않아서는 안 되느니라.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보니 병법이란 연구할수록 어려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슨 일에나 일가를 이루려면 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할아버지는 내 실력을 믿기 때문에 참고 삼아 몇 마디 했을 뿐이다. 손무는 거기까지 말하고 일단 말을 끊었다가 다시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마디만 더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자 손비는 무심중에 실소를 하면서 아직도 들려주실 말씀이 남아있사옵니까? 이제부터 하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이니 잘 들어두어라. 예로부터 전해오는 속담에 헤엄을 잘 치는 사람은 물에 빠져 죽고 나무에 잘 오르는 사람은 나무에서 떨어져 죽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너는 그 속담을 알고 있느냐? 그 속담은 저도 알고 있사옵니다. 내가 그 속담을 알고 있다니 다행이로구나. 누구나 병법을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되면 자기 실력을 실전으로 시험해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마련이다.
명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남의 목을 쳐보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론적으로 병법을 어느 정도 터득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을 실전에 응용해 보고 싶어진다는 말이다. 이 할아버지가 오나라로 달려가 남의 나라 싸움에 직접 가담했던 것도 어쩌면 그런 충동을 느꼈기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일생일대의 잘못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병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좋으나 이 할아버지와 같은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알아두기 바란다. 손무가 손빈에게 바라는 점은 병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데에는 반대하지 않으나 그 병법을 실전에 옮겨 무장이 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이었다. 그러나 공명심에 불타고 있는 손빈에게는 그런 부탁이 통할 리가 없었다. 할아버지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병법을 연구하는 근본 목적은 전쟁에 승리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그러므로 병법을 터득한 사람은 마땅히 실전에 가담하여 입신양명을 도모해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명심이 강한 손빈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말이었다. 그러나 손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병법 연구란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너에게 병법을 연구하라고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너 자신이 병법에 남다른 열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학문적으로 철저하게 연구해 보라고 말했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너 자신이 실전에 가담하여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데 대해서는 이 할아버지는 끝까지 반대이다. 실전에 가담하여 입신양명하지 않으려면 병법 연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한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없을 수 없는 일이고 전쟁이 있는 한 병법은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기는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병법이라는 것은 일종의 필요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병법을 학문적으로만 연구하고 실전에는 가담하지 말라는 말이다. 그러자 손빈은 결연히 말한다. 저는 할아버지의 다른 말씀은 다 들어도 그 말씀만은 못 듣겠습니다. 실전에 가담하여 입신양명하지 않으려면 무엇 때문에 병법을 연구하느냐 말씀입니다. 손무는 어쩔 수가 없어서 가벼운 한숨을 지으며 내가 그렇게까지 단호한 태도로 나오면 할아버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너는 머리가 지나치게 예리하고 성격이 너무 강직해서 내가 무장으로 출세하려면 동료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너는 무장으로 출세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차라리 병법 연구가로 일생을 평범하게 마치는 길이 좋을 것 같다는 말이다. 그러나 손빈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저는 무장으로 입신양명하기 위해 병법을 철저하게 연구할 것은 물론이지만 어느 누구의 어떤 박해라도 이겨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 점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손무는 그 말에 긴 한숨을 쉬었다. 자신 있느냐? 그것이 너의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로구나. 아무려나 병법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후세의 길이 남을 병서를 저술하도록 하거라. 손무는 한숨을 쉬기는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완성하지 못한 병법을 손자가 반드시 완성시켜줄 것으로 확신하고 내심 매우 만족스럽기도 하였다. 손자와 어울려 병담을 정신없이 주고받다가 문득 깨닫고 보니 글을 읽고 있어야 할 서당 아이들이 모두들 밖에 나가 놀고 있지 않은가. 손무 자신은 그런 줄도 모르고 손자와의 이야기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다. 어허, 내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에만 팔려 있었구나. 비나, 내가 나가서 아이들을 모두 불러들여라. 손무는 아이들을 서당 안으로 불러들이면서도 내심으로는 자기 자신의 활달함에 고소를 금치 못했다. 나는 병법 연구를 깨끗이 포기하고 아이들에게 글이나 가르쳐 주려고 서당을 열지 않았던가. 서당의 이름을 물무제라고 지은 것도 금후에는 병담을 일체 논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었던가. 그처럼 확고한 결심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병담으로 한나절을 보내며 서당 아이들에게는 글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 병법에 대한 나의 미련은 아직도 골수에까지 배어 있었던 말인가. 사실 손무는 한평생 병법만 연구해온 까닭에 그것을 포기해버린 지금에도 병사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신바람이 나곤 했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나마 여생을 서당 훈장으로 보내며 공자에게만 전념해야 한다. 손무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왔다. 그러나 손무가 서당을 폈다는 소문이 널리 알려지자
멀리서부터 물무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학문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병법을 배우려는 사람들 뿐이었다. 그러나 손무는 병법을 배우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날 32이나 33가량 되어 보이는 청년 하나가 손무를 찾아왔다. 체격은 늠름하지만 코끝이 버섯 모양으로 솟아오른 것이 첫눈에 보아도 성격이 무척 매섭고 강직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그는 손무에게 큰절을 올리며 선생의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왔사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어디서 온 누구라고 하는가? 저는 위나라에서 왔사온데 이름은 옥이라고 하옵니다. 손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랐다. 뭐?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위나라에서 온 옥이라고 합니다. 위나라에는 용병술이 능란한 옥이라는 병법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자네가 바로 그 청년이란 말인가? 예, 그러합니다. 제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옥이는 머리를 끄덕이며 대답한다. 지금 손무에게 병법을 배우려고 찾아온 사람은 후일의 옥이병법의 작자로 오늘날에도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옥이었다. 손무가 옥이라는 청년을 직접 만나보기는 이날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옥이의 병법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깊은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었다. 그 당시는 전국시대인 관계로 무술을 연마하여 무장이 되려는 사람은 많아도 병법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려는 사람은 지극히 희귀하였다. 옥이는 그처럼 희귀한 인물이기에 손무는 옥이의 존재를 높이 평가하고 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무는 옥이라는 청년에게는 일종의 경멸을 품고 있었다. 왜냐하면 옥이에 대한 다음과 같은 비화를 들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옥이는 위나라 태생이면서 일찍이 노나라에 가서 공자의 제자인 증자에게 글을 배우고 있었다. 마침 그때 제나라에서 노나라를 침범해 왔으므로 노나라에서는 제나라와 싸우기 위해 옥이를 무장으로 등용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중신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반대하였다. 옥이는 제나라 여자와 살고 있으므로 그런 사람을 무장으로 등용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옥이는 그러한 낌새를 알자 무장으로 등용되기 위해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죽여버렸다. 스승인 증자가 그 사실을 알고 옥이를 즉석에서 파문시켜버렸다. 그러나 옥이는 아내를 죽여 없앤 덕택에 무장으로 등용되어 무공을 크게 세웠다. 그것은 손무가 오나라에서 제나라에 돌아오기 1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다. 손무는 귀국 후에 그러한 사실들을 전해 듣고 옥이라는 청년을 몹시 경멸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인물인 그 옥이가 문화생이 되겠다고 찾아왔으니 손무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손무가 옥이에게 말한다. 그대는 무장으로서 이미 명성이 높은 줄로 알고 있는데 나한테 무엇을 배우려고 찾아왔는가? 옥이가 대답한다. 무장으로 명성이 높다는 말씀은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소생은 본시 병법을 연구하고 있사온데 아직 미숙한 점이 많아서 고명하신 선생에게 병법을 배우고자 찾아온 것이옵니다. 손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옥이의 관상을 세밀하게 뜯어보았다. 옥이는 코끝이 유난스럽게 솟구쳐 올라 있고 머리가 우뚝하여 시기심이 강하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인물로 보였다. 게다가 눈에는 살기까지 들어있었다. 입신양명을 위해서 아내까지 죽이는 자에게 병법을 배워준들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손무는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병법은 무엇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가? 하고 약간 비꼬는 어조로 물어보았다. 옥이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한다. 지금은 전국시대입니다. 전국시대에 입신양명하려면 무장이 되어 무공을 세우는 이외에 또 무슨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에게 병법을 좀 더 배우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옥이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병학을 연구하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으로서 병법만을 연구하려는 것이 분명하였다. 병학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병법만 배우겠다는 말인가? 병학이나 병법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손무는 기가 막혔다. 무장으로 입신양명하려면 무술만 연마하면 될 일인데 왜 병법까지 연구하려고 그러는가? 무술만 연마해 가지고서는 평범한 장수는 될 수 있어도 천하의 명장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천하의 명장이 되려면 아무래도 병법에도 도통해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그래서 선생에게 병법을 배우려는 것이옵니다. 옥이의 말은 틀림없는 말이기는 하였다.
천하의 명장이 되려면 무술에 능란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병법에도 조예가 깊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기는 가장 중요한 점 하나를 모르고 있었다. 명장이 되려면 명장으로서의 훌륭한 인격부터 갖추고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입신양명을 위해서 아내까지 죽여버리는 사람이 제 아무리 무술에 능란하고 병법에 도통하기로 어찌 천하의 명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천하의 명장. 손무는 혼잣말로 한번 뇌까려보고 나서 천하의 명장이 되려면 인격부터 둬야 해야 하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고 오기에게 물었다. 오기는 이렇게 대답한다. 명장이 되는 것과 인격을 둬야 하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싸움을 잘해 무공을 크게 세우면 인격은 절로 높아지게 되는 것이 아니옵니까? 손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였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일세. 명장이 되려면 덕을 갖추어야 하고 덕을 갖추려면 병학부터 배워야 하는 법이네. 덕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무술과 병법만 연구하는 것은 마치 철없는 아이가 명검을 마구 휘둘러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위험한 일이야. 내 말 알아듣겠나? 그러나 오기는 병법을 배우려는 집념만이 앞서서 인격 문제는 차츰 둬야 해 가기로 할 테니 우선 병법부터 배워주시옵소서. 그건 안 되네. 손무는 이런지하에 단호하게 거절해버리고 나서 그대가 병법에 남다른 재주가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네. 그러나 그대에게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은 병법 연구가 아니라 인격을 둬야 하는 문제야. 그런 줄 알고 그냥 돌아가 주게. 그러나 오기의 집념은 끈질기기 그지없었다. 그러지 마시고 병법을 좀 배워주십시오. 제가 입신양명하면 그 은공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병법을 배워 입신양명하면 은혜를 톡톡히 보답하겠노라는 오기의 말에 손무는 또 한 번 기가 막혔다. 보답을 바라고 제자를 가르쳐주는 스승이 도대체 어느 하늘 아래에 있더란 말인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은 스승으로서의 본분일 뿐이지 상거래는 아니다. 제자가 입신양명하면 스승의 은공에 보답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겠으나 그러나 그것은 제자로서의 도리일 뿐이지 스승으로서의 전제 조건은 될 수 없는 일이다. 사제지간의 의리란 그처럼 순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기는 보은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가면서 병법을 배워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스승을 모독하는 언사임이 분명하건만 매사를 이해 타산만으로 판단하는 오기는 자기 말이 모욕적인 언사인 줄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 청년은 그런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입신양명을 위해서는 자기 아내까지 죽여버렸구나. 손무는 그 이상 상대할 흥미가 없어서 그대가 병법을 연구하고 싶거든 다른 사람을 찾아가 보게. 나는 병법 연구를 이미 포기해버리고 여생을 초학 훈장으로 마치려는 사람이네. 하고 딱 잘라 말해주었다. 오기는 그래도 단념하려고 하지 않는다. 선생은 어느 나라에 가셔도 군사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는 어른이신데 어찌하여 병법 연구를 포기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누가 뭐라거나 나는 아이들에게 글이나 가르쳐주며 살아갈 생각이야. 서당의 이름을 물무제라고 한 것도 금후에는 병담 같은 것은 일체 입에 담지 않겠다는 결심에서 그렇게 지은 이름일세. 그러나 저만은 예외로 생각하시고 선생이 연구하신 병법을 저에게만은 전수해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제가 입신양명을 하게 될 것이 아니옵니까? 오기의 집념은 끈질기기 한이 없었다. 손무는 불현듯 화가 치밀어 올라서 좀 독살스러운 줄 알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남에게 병법을 전수해 줄 만한 병법가도 못 되지만 설사 그런 자격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대에게만은 전수하지 못하겠네. 어째서 저에게만은 전수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대는 입신양명을 위해서는 살을 섞으며 살아오던 아내까지 살해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만약 그대에게 병법을 전수해 주었다가 그대가 입신양명하는 날이면 나 같은 존재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져서 그때에는 나를 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병법만은 못 가르쳐 주겠다는 말일세. 무서운 독설이었다. 오기에게도 양심은 있었던지 그는 그 말을 듣자 얼굴을 새빨갛게 붉히더니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다. 오늘은 일진이 매우 좋지 않은 날이었는걸. 손무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쉬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손무는 오기라는 청년을 돌려보내고 나서도 기분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다.
손무의 주장에 의하면 병학과 병법 연구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병학이란 모든 장수들이 마땅히 갖추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무사 정신을 말하는 것이고 병법 연구란 단순히 적과 싸울 때의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무인은 병법을 연구하기에 앞서 병학의 기본 정신부터 터득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기는 그 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병법만 배우려고 졸라대지 않았던가. 병학의 정신을 제대로 터득하지 못한 사람에게 병법만 배워주는 것은 마치 철없는 아이에게 칼 쓰는 법만 배워주는 것과 같아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런 사람에게 병법을 배워주는 것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방법을 배워주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병학의 기본 정신은 사람을 되도록 죽이지 않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자는 데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병학의 기본 정신은 공자가 말하는 인의의 정신과도 통한다. 그러나 요사이의 젊은이들은 병학의 기본 정신은 배우려 하지 않고 순전히 개인적인 이해타산으로 병법만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병학의 기본 정신을 모르는 사람이 병법만 배워가지고 어떻게 명장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손무는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혼자 한숨을 쉬었다. 인간적인 수양은 생각지 않고 무술과 병법만을 배우려는 사람만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래 가지고서는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질 것인가. 그러나 손무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뿐이어서 손무는 그들을 사정없이 거절해버렸다. 그런데 하루는 손자인 빈이 방연이라는 청년을 데리고 왔다. 할아버지, 방연은 저하고 막역한 친구입니다. 저하고 둘이서 병법을 연구하고 있는 중이니까 할아버지께서는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손무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건 안 될 말이다. 나는 오늘날까지 병법은 누구에게도 배워준 일이 없었다. 그 때문에 서당의 이름도 물무제로 한 것을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손자인 저한테만은 배워주셔야 할 것이 아니옵니까? 방연이는 저와 함께 배우면 됩니다. 방연이라는 청년도 머리를 숙여 보이며 말한다. 빈과는 어려서부터 친구입니다. 선생님이 빈에게 배워주실 때에 저는 어깨너머로 듣고 있기만 할 테니 꼭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손무는 방연의 불성실한 말에 적잖이 놀랐다. 뭐 어깨너머로 배우겠다고? 병법을 그런 식으로 배워도 좋다는 말이냐? 그러나 방연은 반성하는 기색도 없이 천연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한다. 어깨너머로 배워도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인생은 요령껏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손무는 방연이라는 청년의 불성실한 언사에 형용하기 어려운 환멸감을 느꼈다. 뭐야? 인생은 요령껏 살아가면 그만이라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출중한 무장이 되겠다고 하느냐? 손무가 정면으로 책망하자 손빈이 얼른 앞을 가로막고 나선다. 할아버지, 방연이는 결코 나쁜 친구가 아닙니다. 병법을 어깨너머로 배우겠다고 말한 것은 할아버지께서 병법을 배워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덕이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배워주실 때에 방연이도 같이 배우게 해주십시오. 이 녀석아, 너한테도 무사들의 기본 정신인 병학을 가르쳐 주려는 것이지 병법을 가르쳐 주려는 것은 아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라는 것이 있는 법이다. 병법이라는 것은 병학의 기본 정신을 완전히 터득한 연후에 배워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방연이는 저하고 절친한 친구니까 둘이 함께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손무는 손자의 간청을 물리칠 수가 없어 본의 아니게 그들한테만은 병학과 병법을 특별히 가르쳐 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그날부터는 그들과 날마다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방연이와 손비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달랐다. 손자 비는 우직한 편이기는 하면서도 근면하고 성실하여 믿음직스러운 데가 있건만 방연이는 두뇌만은 비상하게 명석해도 성품이 간특하고 경망스러워서 도무지 믿음직스러운 데가 없었다. 따라서 먼 장래에 명장이 될 수 있는 소질이 전혀 없어 보였다. 빈이 저런 친구와 가까이 지내도 괜찮은 것일까? 손무는 내심으로 그런 걱정조차 해가면서 두 사람에게 병학과 병법을 열심히 가르쳐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지식이 상당한 경지에 도달했을 무렵에 손무에게는 뜻하지 않았던 놀라운 소식이 날아들었다. 백년지기인 오자서가 자결을 했다는 비보가 바로 그것이었다. 오나라에 다녀온 등평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손무는 충격이 너무도 커서
일시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지경이었다. 한참 후에야 정신을 가까스로 가다듬어 등평에게 묻는다. 오명보가 자결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이오? 예, 사실이옵니다. 그러나 손무는 고개를 힘차게 좌우로 흔들었다. 나는 오명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오명보는 결코 자결을 하도록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오. 귀공은 무언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니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왕명에 의하여 자결한 것이라고 합니다. 뭐야? 왕명에 의하여 자결했다고? 손무는 또 한 번 까무라칠 듯이 놀랐다. 오자서가 부차의 어명에 의하여 자결했다는 말을 듣고 손무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솟구쳐 올랐다. 그리하여 한동안 소리 없이 흐느껴 울기만 하다가 문득 부차여. 그대는 기어코 큰일을 저질렀구나. 오명보가 없는 오나라를 이제 누가 지켜줄 것이냐 하고 혼잣말로 탄식하였다. 그리고 나서 등평에게 다시 묻는다. 오명보가 무슨 죄로 죽게 되었는지 전후 사정을 아는 대로 자세하게 들려주오. 제가 들은 대로 모든 것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평의 설명에 의하면 오자서는 부차의 사치와 음탕함을 몹시 못마땅하게 여겨 노골적으로 간언을 올렸다가 미움을 사게 된 데다가 간신백비의 모함에 빠져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는 것이었다. 뭐? 오명보가 역적으로 몰렸다고? 그러합니다. 역적으로 몰려서 부차가 한밤중에 총루라는 명검을 보내왔기 때문에 부득이 자결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무는 그 말을 듣고 미친 사람처럼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듯 탄식한다. 아, 하늘도 무심하시지. 만고의 충신 오명보가 역적으로 몰려 죽다니. 등평은 그 광경을 차마 눈을 뜨고서는 볼 수가 없어서 저희들 같으면 국왕이 자살하라고 명검을 보내거든 그 길로 도망을 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오자서는 무엇 때문에 앉아서 자결을 했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손무는 자기도 모르게 등평에게 다음과 같은 호통을 친다. 이 무식한 놈아, 오명보를 모독해도 분수가 있지. 오명보가 목숨이 아까워 도망이나 다닐 졸장부인 줄로 알고 있었더냐? 이러나 저러나 오자서는 이미 죽었으니 이제 와서는 그의 충절을 아무리 숭앙해 본들 무슨 소용이랴. 손무는 그날로 자기 집에 오자서의 제단을 차려놓고 그 앞에 엎드려 한없이 울었다. 울면 울수록 허무감만이 사무쳐 오는 듯 했다. 백년지기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깝게 느껴지는 법이다. 오나라에 오자서라는 직위가 있는 까닭에 손무는 고국에 돌아와서도 고독함이라는 것을 몰랐다. 그러나 오자서가 없는 지금에는 무인절도에 혼자 살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오나라를 오늘의 강대국으로 일으켜 놓은 사람은 오자서 바로 그 사람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만고의 충신인 그 오자서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오왕 부차의 손에 죽었으니 그렇다면 충신이 된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부차가 간신배들의 모함에 빠져서 오자서를 죽일 정도로 우매해졌다면 이제 앞으로의 오나라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손무는 만감이 구름처럼 솟구쳐 올라서 제단 앞에 엎드려 울고 또 울었다. 솔직히 말하면 기울어져가는 오나라를 오늘의 강대국으로 일으켜 놓은 것은 오자서와 손무의 힘이었다. 그러기에 손무는 고국에 돌아온 뒤에도 오나라에 대해서는 남모르는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오자서가 죽어버렸으니 이제는 오나라를 누가 올바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오자서는 죽음에 앞서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고 한다. 내가 죽거든 나의 누나를 빼어 동문에 걸어놓으라. 이 눈으로 오나라가 망하는 꼴을 똑똑히 보리라. 비통하기 그지없는 유언이었다. 손무가 생각하기에도 오나라는 멸망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부차의 능력으로는 월왕 구천의 보복을 막아내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오자서는 사실상 만고의 명장이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병법가로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이 온갖 고난을 겪어가며 일으켜 놓은 오나라가 통치자의 우매함으로 어이없게 망해버리게 되었으니 명장과 병법가의 노고가 국가의 흥망에 과연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손무는 병법가로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에 커다란 회의를 느꼈다. 그러자 문득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공자의 고매한 정치 이념이었다. 공자는 정치 이념을 어디까지나 인의에 두고 있었지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기에 노나라의 실권자인 개강자가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는 정치란 모든 것을 바로잡는 일이옵니다. 선생께서 바로 다스려 나가시면 백성된 자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게 되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고 개강자가 다시 무도한 자들을 죽여서 올바른 길을 이룩해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선생께서는 정치를 하실 일이지 꼭 나쁜 자들을 죽이는 일을 하시렵니까? 선생께서 착한 정치를 하시면 백성들은 절로 자라게 되는 법이옵니다. 통치자의 덕은 바람과 같고 백성들은 풀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풀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도 눕고 저리도 눕게 되는 것이옵니다. 공자의 이상해 같은 말을 곰곰이 음미해 보면 오나라는 마땅히 망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에 처한 것 같았다. 왜냐하면 통치자인 부차가 왕으로서의 덕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하면 오나라는 덕으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고 순전히 무력으로 이루어 놓은 국가이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것이 분명해 보였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손무는 병법 연구에 일생을 바쳐온 자신의 존재가 허무하게 느껴지기 그지없었다.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데 있어서 무력이란 것은 이렇게도 보잘것없는 힘이었던가. 병법 연구에만 일생을 바쳐온 손무는 졸지에 생의 근거를 송두리째 상실해버린 느낌이었다. 하기는 공자도 무력을 전면적으로 무시하지는 않았다. 일찍이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나라를 제대로 유지해 가려면 어떠어떠한 조건이 필요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공자는 나라를 정상적으로 유지해 가려면 식량을 충분하게 마련하고 무기를 충분하게 마련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위정자를 믿게 해야 하느니라. 하고 대답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 공자도 무력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공이 다시 묻기를 그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무기를 버려라. 하고 대답하였다. 공자가 그렇게 대답한 것을 보면 국가를 유지해 가기 위한 3요소 중에서는 무력을 가장 가볍게 보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자공이 다시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또다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하고 묻자 이번에는 그때에는 식량을 버려라. 식량이 넉넉하지 못하면 굶어 죽는 사람이 많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예로부터 죽음은 누구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니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도 나라는 그런대로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위정자를 믿지 못하게 되면 그런 나라는 무력이 아무리 강하고 경제력이 아무리 부유해도 결국 망하게 되는 법이다. 공자는 위정자와 국민 사이의 믿음이라는 것을 그처럼 소중하게 여겨왔었다. 그런데 손무 자신은 그런 진리를 모르고 무력만이 만능이라고 생각해온 것이 이제 와서는 후회 막급이었다. 이래저래 여러 가지 사연으로 허탈감에 잠겨있는 어느 날 제나라의 태제 용환이 돌연 손무를 집으로 찾아왔다. 손무는 용환을 방으로 맞아들여서 묻는다. 태제께서는 무슨 일로 누옥을 찾아주셨습니까? 손원수에게 부탁 말씀이 있어서 왔소이다. 저 같은 사람에게 무슨 부탁 말씀을요? 들려오는 정보에 의하면 부차는 오자설을 죽이고 나서 우리나라로 쳐들어올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하오. 손원수가 아니면 저들을 막아내기가 어렵겠으니 손원수는 수고스러운 대로 출사하여 저들을 막아주기 바라오. 요컨대 사령관으로 부임하여 오나라의 침략군을 송두리째 섬멸시켜달라는 요청이었다. 손무는 입장이 매우 난처하게 되었다. 제나라는 나의 고국이요 부차는 수년 동안이나 충성스럽게 받들어 모셔온 옛날의 주인이 아닌가.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고국을 위해서는 마땅히 전열에 가담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옛날의 군주를 내 손으로 섬멸시켜버린다는 것은 의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던가. 손무는 생각다 못해 이렇게 말했다.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심이 최선의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태제 용환이 다시 말한다. 물론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은 다해보겠지만 부차가 워낙 교만하여 전쟁을 모면하기가 어려울 것 같소. 그래서 손원수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이요. 그 말에는 손무도 동감이었다. 머지않아 제오전이 일어나게 됨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손무는 제나라가 그로 인해 망하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군은 남의 나라를 무단 침략하려는 불의의 군사요. 제군은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정의의 군사이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오나라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될 국가가 아니던가. 손무는 즉답을 회피하기 위해 이렇게 말해두었다. 제가 출사하는 문제는 신중히 고려해 보겠으니 당분간 생각해 볼 말미를 주시옵소서. 태제 용환이 명확한 대답을 듣지 못하고 돌아간 뒤에도 손무는 혼자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60이 다 된 이제 와서 일선으로 달려나가 내 손으로 길러놓은 오군을 살해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다행이라 할까 불행이라 할까 바로 그 무렵에 손무에게는 슬프기 짝이 없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였다. 한평생을 같이 살아오던 마누라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렸던 것이다. 아, 인생이란 이렇게도 허무한 것이던가. 엊그제는 백년지기인 오자서가 죽더니 이제는 마누라까지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 나는 누구를 믿고 살아가란 말인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손무는 불현듯 자기 자신도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을 떠나버리고 싶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손자 손빈에게 다음과 같은 글만 한 장을 남겨놓고 표현이 집을 나섰다. 비나, 이 할아버지는 느낀 바 있어서 정처 없는 나그네의 길을 떠나기로 했으니 너는 나를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에게 병학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고 집을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한다마는 그러나 병법은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연구할 수 있는 일이니라. 병법도 중요하지만 명장이 되려면 인격의 도야를 잊어서는 안 된다. 끝으로 내 처신에 대해 한마디만 주의를 주겠다. 내가 방연이와 무척 가깝게 지내는 모양이지만 방연이는 언젠가는 너에게 화를 입힐 것 같으니 방연이를 각별히 경계하도록 하거라. 할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이다. 그로부터 얼마 후 손비는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서 아닌 유서를 읽어보고 저물어가는 먼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걷잡을 수 없게 흘렸다.